한 재벌집 식당 안. 긴 탁자 위로 차가운 형광등 빛이 쏟아진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다. 이혼 도장 찍어. 지금 당장.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를 탁자 위로 밀어낸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며느리였다는 게 수치야. 서연은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꺼낸다. 어머님, 한 번만요. 아이만이라도. 아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친다. 내가 키울 자격이 있긴 해. 가난한 집 자식 주제에. 서연의 손이 탁자를 붙잡는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린다. 지금 가진 거 전부 두고 나가. 옷도 가방도 통장도 전부 우리 돈으로 산 거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 그래도 전 이 집에서 사람답게 살려고 했습니다. 웃기지 마. 신우이가 비웃는다. 넌 처음부터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우리 오빠한테도 이 집안에도. 서류가 다시 한번 서연 앞으로 던져진다. 모서리가 날카롭게 접혀 있다. 도장 안 찍으면 아이 다시는 못 본다. 법적으로 내가 버린 거로 만들어줄 테니까. 서연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도장을 집어든다.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 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진다. 직!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진다. 이 모든 일은 3년 전 한 여자가 재벌가 며느리로 살던 때의 이야기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서연, 나이 32.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죽기 살기로 일하며 살다가 재벌가 아들의 아내가 되었다. 사람들은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말했지만 그 집은 처음부터 그녀를 며느리로 보지 않았다. 서연은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체면과 자존심으로 쌓아 올린 감옥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사랑한다고 믿었다. 남편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녀는 곧 깨닫게 된다. 결혼식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 가난하면 발소리부터 다르래. 집안 배경 좀 보고 결혼하지. 저 애는 뭘 믿고. 하객들의 속삭임이 서연의 귀에 날카롭게 박힌다. 웃으며 인사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남편은 옆에 서 있지만 말이 없다. 그는 어머니와 누나 사이에 끼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이 없다. 시어머니는 완벽한 미소로 하객들에게 인사한다. 하지만 서연을 볼 때만큼은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식이 끝나고 신부 대기실.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며 말한다. 앞으로는 내가 우리 집 체면이야. 괜히 실수하지 말고 말도 조심하고. 특히 내 친정애기는 밖에서 꺼내지도 마.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문다. 신우이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진다. 힘들겠네. 우리 집 룰 배우려면.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이곳은 가족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을. 신혼방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든다. 내일 아침 6시에 주방으로 내려와. 재벌집 며느리는 잠도 사치야. 시댁 어른들 아침상은 내가 차려야 해. 서연은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참으라는 말. 그 말이 이 집에서 서연이 가장 많이 듣게 될 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시계를 보며 5시 30분에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혼자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손가락이 칼에 베었지만 소리도 내지 못했다. 6시 정각.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는다.
늦지 않았네. 다행이야. 그게 서연이 받은 첫 아침 인사였다. 밥상에서 서연이 말을 꺼내려 하면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아온다. 며느리가 말이 많네. 밥상머리에서는 어른이 먼저 말하는 법이야. 서연이 웃으면 시누이가 비꼰다.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어? 웃을 자격이나 있나? 서연이 울먹이면 시아버지가 차갑게 한마디 던진다. 피해자인 척 하지 마.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우리한테는 피해야. 집안에서 서연은 늘 투명인간이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다. 존재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해도 무시당하고 울어도 비난받고 참아도 나약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서연은 점점 말을 잃어갔다. 하루에 10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어느 날 밤 서연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당신 어머님이 너무 심해요. 저도 사람인데.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쉰다. 조금만 참아. 엄마 성격 알잖아. 조금이 얼마예요? 전 매일매일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엄마도 시집 와서 그렇게 살았대. 너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익숙해지라는 말. 서연은 그 말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서연의 가슴에 첫 번째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남편은 그날 밤 서연을 안아주지 않았다.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다. 참으라는 말이 사랑 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연은 아이를 낳았다. 힘들게 낳은 아이. 진통 중에도 시어머니는 병실에 와서 말했다. 아들 낳아야 해. 딸이면 쓸모없어. 다행히 아들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기뻐할 틈도 없이 아이는 시어머니의 품으로 옮겨졌다. 내가 키우면 버릇없이 키울 게 뻔해. 내가 키운다. 어머님, 제가 엄마예요. 엄마는 맞지만 자격은 없어. 피는 좋은데 엄마가 문제지. 괜히 아이 망칠까 걱정이야. 서연은 젖을 물리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다.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시간 외에는 아이를 안을 수도 없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서연은 방에서 나갈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내가 볼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려올 때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엄마였지만 엄마가 아니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정 어머니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서연은 옷을 챙겨 입으며 남편을 깨웠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 가야 해요. 남편은 시계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새벽 4시야. 엄마한테 허락받고 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요. 친정에 잠깐만 다녀오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이 집 채면 망칠 생각이야? 새벽에 며느리가 집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내 친정이 며느리 인생보다 먼저냐? 하지만 아버지가 안 돼. 그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러 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서연은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 서연은 말을 잃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물을 마셔도 목이 메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눈은 텅 비어 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서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여기서 사람이 맞나?
아니면 그냥 도구인가? 식탁에 앉아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목이 조여왔다. 밥도 제대로 못 먹네. 약하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시간만 죽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누군가 들으면 또 나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서연은 점점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서연의 가방에서 모르는 남자 사진이 나왔다. 신우이가 가방을 뒤지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언니, 이건 뭐예요? 사진 속 남자는 서연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너 이게 뭐야? 남편이 사진을 들이밀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왜 이게 제 가방에. 웃기지 마. 딱 보니까 바람이네.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내려다봤다. 역시 가난한 집 자식은 믿을 게 못 돼. 돈에 눈이 멀어서 결혼했다 싶더니 이제는 다른 남자까지.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입을 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걸 알았다. 그 사진은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이었다.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재벌가에서는 의심이 곧 판결이었다. 역시 가난한 집 자식은 믿을 게 못 돼. 그 말 한마디로 서연의 인생은 정해졌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서연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다. 저 여자 보기 싫으니까 식사 시간 따로 정해. 서연은 가족들이 다 먹고 난 뒤에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식탁에는 식은 국과 남은 반찬만 놓여 있었다. 신우이는 지나갈 때마다 비웃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얼굴도 못 들고. 남편은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같은 방을 쓰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서연은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중요한 건 그들이 믿고 싶은 것뿐이었다. 거짓말은 진실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다. 아이 두고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랑 있으면 아이 인생 망가져. 우리가 키운다.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손이 떨렸다. 제발 아이만은 제가 낳은 아이예요.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바람 피운 여자가 아이를 키워? 웃기지 마. 전바람 안 폈어요. 그 사진은 누가 넣은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 체면 망친다. 신우이가 서연의 팔을 잡아당겼다. 아이 보고 싶으면 조용히 이혼해. 그럼 가끔 볼 수 있게 해줄게. 서연은 아이 방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서연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와의 길이 강제로 잘렸다. 서연은 빈손으로 집을 나왔다. 왼손에는 작은 옷가방 하나, 오른손에는 휴대전화 하나. 통장도 집도 아이도 전부 그 집에 남겼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경찰 부른다. 문이 쾅 닫혔다. 서연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집을 바라봤다. 10년을 살았던 집, 아이를 낳았던 집, 하지만 한 번도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서연의 옷은 얇았다.
두꺼운 외투는 집안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그 집에서 멀어지는 게 먼저였다. 첫 발을 떼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월세방 반지하. 햇빛은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 냄새만 가득했다. 서연이 구한 방은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곳에 붙어 있고 창문은 밤만 보이는 반지하였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부동산 주인은 서연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혼하셨어요? 네. 애는요? 없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있다고 말하면 방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사 첫날 밤 서연은 빈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짐이라고는 옷가방 하나뿐이었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나이에 이혼녀래. 아이는 버리고 나왔대. 재벌집에서 쫓겨났다던데. 뭘 잘못했길래. 바람 폈다는 소문 들었어. 서연은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사람들은 말만으로도 사람을 찢었다. 식당 설거지. 손은 다 갈라지고 밤마다 손이 타는 듯 아팠다. 느려. 손님 기다린다고. 주방장의 고함 소리에 서연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상처가 따가웠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밥그릇 떨어뜨리지 마. 그거 깨지면 내 월급에서 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했다. 하루에 8시간, 쉬는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는 서서 삼각김밥을 먹었다. 앉을 곳도 없었다. 야, 새로운 애. 쓰레기 버리고 와. 네. 서연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골목으로 나갔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봉투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핏기 없고 눈은 초점을 잃은 사람. 이게 나야? 하지만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불평하면 해고당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그저 견뎠다. 잠들기 전 아이의 음성이 귓속에서 울렸다. 엄마.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어디 갔어? 그 한마디에 서연은 베개를 물고 울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옆방에 사는 사람이 벽을 두드릴 테니까. 서연은 입을 막고 숨을 참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은 손, 보드라운 머리카락,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 지금 잘 있는 걸까? 밤에 울진 않을까? 엄마 찾진 않을까? 서연은 휴대전화를 켰다. 아이 사진이 배경화면에 있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전화번호도 막혀 있고 집 주소도 차단당했다. 서연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다. 꼭 다시 데리러 갈게. 엄마가 꼭. 그날 밤 서연은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다. 어느 날 서연은 거울을 오래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다시는 당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눈물 대신 차가운 눈이 만들어지던 날이었다. 그날 아침 서연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손님에게 음식을 쏟았다. 아, 진짜. 이거 어떡하라고. 손님이 화를 냈다. 옷에 국물이 튀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로 되는 문제야? 지금 중요한 약속 있다고. 주방장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직원 당장 자르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세탁비와 옷값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부당합니다. 주방장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뭐,
실수 한 번에 해고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 말에 주방장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그날 해고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더 이상 당하지 말자. 내가 옳은 건 옳다고 말하자.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야간 청소를 하던 날 서연은 한 할머니를 만났다. 건물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아이고,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니?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내 야간 청소 담당이라서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보았다. 갈라진 상처투성이었다. 손 다쳤구나.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사니?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연은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울었다. 죄송합니다, 괜히. 울어도 돼. 힘들면 우는 게 사람이야. 할머니는 손수건을 건넸다. 서연은 그 손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다. 나 혼자 먹기 많아. 같이 먹자.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나눠 먹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다. 시간 되면 여기로 연락해.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게. 나 대신 일 좀 해볼래? 할머니의 제안은 갑작스러웠다. 내가 아는 일은 다 가르쳐 줄게. 대신 성실하게 배워야 해. 서연은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로 갔다. 겉보기엔 평범한 구멍가게였다. 여기서 뭘 하나요? 장사. 그리고 사람 보는 법. 할머니는 서연에게 계산대를 맡겼다. 손님 응대하고 물건 정리하고 장부 쓰는 거 하나씩 배워봐. 서연은 처음엔 어색했다. 손님에게 인사하는 것도 거스름 돈을 주는 것도 떨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그치지 않았다. 천천히 해.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돼. 그 제안은 서연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출구였다. 따뜻한 말, 기다려주는 시간, 실수를 용납하는 공간. 서연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할머니는 밤마다 서연에게 물었다. 오늘 뭘 배웠어? 손님이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배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장사의 시작이야. 서연은 그날 밤 작은 노트를 샀다. 문구점에서 가장 저렴한 공책. 1,000원짜리였다. 첫 장을 펼치고 볼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또렷하게 한 글자씩 적었다. 다시 올라간다.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였다. 아이를 데리러 간다. 당당하게. 서연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조용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부터 매일 밤 노트를 펼쳤다. 배운 것, 느낀 것, 계획한 것을 하나씩 적어나갔다. 작은 글씨들이 모여 페이지를 채워갔다. 그 노트는 나중에 서연이 재벌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서연은 그날부터 밤마다 책을 펼쳤다. 글자 하나하나가 손보다 더 아팠다. 이제라도 배워야 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또 당해.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경영, 회계, 법률, 계약서 읽는 법.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다. 나는 머리가 나쁜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았고
이해 안 되는 문장은 10번이고 다시 읽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다. 할머니는 서연의 눈 밑 다크서클을 보며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아무것도 못해. 괜찮아요.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할 것 같아요. 서연의 눈빛은 결연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숫자가 보이고 문장의 의미가 읽히고 계약서의 함정이 눈에 들어왔다. 나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다. 장사는 숫자보다 사람 마음이야. 그걸 배우면 못 살 일은 없어. 서연은 계산대 앞에 섰다. 처음으로 돈을 벌어도 맞지 않는 자리에 선 순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손님은 우유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다. 2,500원입니다. 손님이 5,000원을 냈다. 서연은 거스름 돈을 계산하려다가 손이 얼어붙었다. 2,500원 그럼 거스름 돈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간단한 계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다. 2,500원이요. 할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황급히 거스름 돈을 건넸다. 손님이 나가고 나서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죄송해요. 너무 긴장해서. 괜찮아. 첫날이니까. 내일은 더 잘할 거야.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계산 연습을 100번 넘게 했다. 다음엔 실수 안 할 거야. 거스름 돈이 모자라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오전 내내 실수 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손님이 몰리면서 계산을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드릴게요. 손님은 말없이 기다려줬다. 짜증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서연은 다시 계산하고 부족한 금액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손님이 미소 지으며 나갔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혼나지 않은 실수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괜찮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재벌가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인격을 부정당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었다. 그날 서연은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나도 사람처럼 살 수 있구나. 할머니는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물었다. 울었어? 네. 근데 슬퍼서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눈물도 있지. 어느 날 가게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3명의 남자. 모두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회장?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제야 찾았네. 뭐 급한 일이야? 결제 서류가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회장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회장? 양복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서연을 보며 물었다. 이분은 누구신지. 내 직원이야. 앞으로 잘 챙겨줘.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나간 뒤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세요? 둘 다 맞아. 여기선 그냥 할머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놀랐지? 나도 한때는 재벌이었어. 지금도 그렇고. 서연의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뒤늦게 알게 된다. 왜 숨기고 사셨어요?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사람 보는 눈이 흐려질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 보여. 진짜 얼굴을 못 봐.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내려와서 살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처럼 진짜로 힘든 사람, 진짜로 배우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럼 저를 도와주신 건? 내 눈빛이 달랐어. 죽고 싶어 하는 눈이 아니라 살고 싶어 하는 눈이었어. 그 말은 서연 가슴에 오래 남았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다. 거기에는 큰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일부터 본사로 출근해. 내가 배울 게 많아. 서연은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이게 꿈인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서연의 인생이 진짜로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본격적으로 장부 보는 법, 계약 읽는 법, 사람 상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무역, 유통, 투자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 이 숫자 봐. 여기 뭐가 이상한지 보여? 할머니가 장부를 펼쳐 보였다. 처음엔 숫자만 봐도 토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머리에 들어왔다. 여기 지출 내역이 2번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할머니의 눈이 빛났다. 정답.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거야. 이런 걸 찾아내는 게 회계의 기본이지. 서연은 점점 숫자에 익숙해졌다. 장부를 보면 어디가 이상한지, 어디서 돈이 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 나 이런 게 맞는 사람인가? 밤마다 회계 서적을 읽고 경영 이론을 공부했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실무를 직접 맡겼다. 이번 계약서 검토해봐. 함정이 있을 거야. 서연은 밤새 계약서를 읽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여기 조항이 애매해요. 나중에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잘 봤어. 이런 걸 못 보고 도장 찍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야. 서연은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어느 날 TV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대기업 회장, 횡령 의혹 제기. 서연은 숨을 삼켰다. 화면에 비친 건물. 그 건물은 전 시댁의 본사였다. 저 집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손이 떨렸다. 리모컨을 꽉 쥐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다. 내부 고발에 따르면 회장 일가가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 집안이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답답했다. 아이는 괜찮은 걸까?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다. 저 집안 곧 큰일 날 거야. 내부에서 썩고 있어.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 집안 며느리였으니까. 서연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다. 네.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너처럼 쫓겨났었어. 50년 전에. 서연은 우연히 지인의 전화를 통해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 서연아, 너 아들 소식 들었어? 예전 동네에서 알던 언니였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무슨 소식이요? 그 집에서 아이를 외국으로 보냈대. 교육이랍시고. 서연은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어디로요? 동남아 쪽이라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완전히 숨긴 것 같아. 내 아이를 나한테서 완전히 떼어놓으려는 거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어떻게 찾아? 그때 할머니가 들어왔다. 아이 소식 들었구나.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찾을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왜요? 지금 찾으러 가면 저 집안이 아이를 더 깊이 숨길 거야. 내가 더 강해져야 해.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얼마나 더 강해져야 해요. 저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서연은 그날 밤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터졌다. 방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다. 그래, 지금은 나 혼자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언젠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다. 거울 앞에 섰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했잖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아이를 데리러 갈 거야. 당당하게. 저 집안을 내 발밑에 두고. 그날 밤부터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결심으로 바뀌었다. 노트를 펼쳐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다. 복수 계획 1단계 마이너스 저들보다 강해지기. 밑줄을 2번 그었다. 할머니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회사 하나 맡아보지 않겠니? 서연은 숨을 삼켰다. 작지만 어려운 회사야. 빚이 많고 직원들 사기도 떨어져 있어.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주는 자리야. 넌 지난 6개월 동안 충분히 배웠어. 서연은 손을 떨었다. 회사 대표,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자리였다. 하지만 전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어요. 학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절박함이 사람을 만들지. 할머니는 서류를 서연 앞에 놓았다. 이틀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해.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 대표,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따를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아이를 못 만날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할머니를 찾아갔다.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환영한다, 대표님. 서연은 작은 하청회사 대표가 되었다. 회사 이름은 다솔상사. 직원은 10명 남짓, 빚은 산처럼 쌓인 회사였다. 첫 출근 날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였다. 모두 서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저 사람이 새 대표래. 여자잖아. 게다가 나이도 어려. 우리 회사 이제 망했네.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대표를 맡게 된 서연입니다. 대표님 실례지만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 직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 회사 어떻게 살릴 건데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못 믿겠으면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석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첫 계약은 하루 만에 깨졌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다. 위에서 연락 왔어요. 갑자기 거래 못한다고. 서연은 전화를 받았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위라는 게 어디인데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그 위라는 말에 불길함을 느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이거 이상해요. 분명히 확정된 계약이었는데 누가 우릴 막는 것 같아요. 서연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설마 벌써? 그날 저녁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계약이 갑자기 깨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찾았나 보구나. 그 집안이.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상하게도 매번 계약이 잘 되려 하면 누군가 가로막았다. 또 취소됐습니다. 이번에도요? 일주일에 3번. 확정된 계약이 직전에 깨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연은 직감했다. 그 집 벌써 나를 알고 있는 건가? 직원들은 점점 불안해했다. 대표님,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릴 막고 있는 게 분명해요. 서연은 밤새 생각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뚫을 것인가? 정면으로 맞서야 하나 아니면 우회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직원들을 모았다. 앞으로 계약 방식을 바꿉니다. 어떻게요? 큰 회사는 피하고 작은 곳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립니다. 저들이 못 막는 곳으로.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은 눈빛을 날카롭게 했다. 우리를 막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냅니다. 우릴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연이 정보통에게 물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재벌 쪽 거래선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그 서 대표님 전시댁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알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피하지 말고 부딪힙시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벌이랑 부딪힌다고요? 네. 피하면 평생 쫓겨다녀요. 이제 맞서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전략을 바꿨다. 재벌가가 손대지 않는 영역을 파고들었다. 작은 거래처, 해외 바이어, 틈새 시장.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영역을 넓혀갔다. 한 달 뒤 첫 수익이 났다. 대표님, 계약 성공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다. 서연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거래처 회의실. 서연은 새로운 계약건으로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자리에 전 남편이 서 있었다. 내가 왜 여기? 그의 얼굴에도 당황이 스쳤다. 서연은 3년 만에 전 남편을 마주했다. 그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평정을 유지해. 지금은 대표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쪽 자리에 앉으시죠. 그는 서연을 못 본 사람처럼 차갑게 대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됐다. 다솔상사 측에서 제안하신 납품건에 대해 남편의 목소리는 업무적이었다. 감정은 전혀 없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저희 회사는 이번 분기 안에 납품 가능합니다. 단가도 경쟁력 있고요. 두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화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남편이 명함을 건넸다. 우리 회사와 계약건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못 본 사람처럼 대했다. 아내였던 사람, 아이의 엄마였던 사람을 마치 처음 만난 거래처 사람처럼. 서연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지만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네,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연도 명함을 건넸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서연은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둘은 업무 이야기만 했다. 과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네, 덕분에.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울면 안 돼. 절대 울면 안 돼. 서연의 회사는 그 계약을 따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겼다. 작지만 확실한 첫 승리였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환호했다. 대표님, 해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최대 계약이에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서 웃었다. 진심으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식합시다. 그날 밤 작은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 첫 발을 뗐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직원들은 처음으로 서연을 대표로 인정했다. 대표님, 처음엔 솔직히 못 믿었어요. 근데 이제 믿습니다. 저희 따라와 주세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노트를 펼쳤다. 1단계 완료 마이너스 회사 안정화. 그 아래 적었다. 2단계 시작 마이너스 재벌가 약점 찾기. 그날 밤 재벌가 쪽에서도 회의가 열렸다. 서연이 사업을 시작했다 합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 계집이 감히. 작은 회사지만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우이가 보고서를 넘겼다. 게다가 뒤에 큰 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야? 아직 파악 중입니다만. 시어머니는 탁자를 쳤다. 당장 막아. 그 여자가 커지면 우리한테 위협이 돼. 예전처럼 가만두면 트러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그를 쏘아봤다. 너 때문이야.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문제야? 당장 처리해. 집안에 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모두 알고 있었다. 서연이 더 이상 예전의 약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울던 서연은 여기서 끝이야. 이제는 사람 위에 서야 할 얼굴이었다.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긴 머리를 어깨까지 잘랐다. 옷도 바꿨다. 수수한 옷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었다. 화장도 배웠다. 약해 보이지 않게,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서연은 낯설었다. 이 사람이 나야? 예전에 서연은 없었다. 고개 숙이던 며느리, 눈물 흘리던 여자. 지금은 회사를 이끄는 대표, 계약을 따내는 사업가. 할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많이 변했구나. 좋은 쪽으로요? 강해졌어. 하지만 너무 차갑게 변하지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전 아직 사람이에요. 그래, 그 마음 잃지 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서연은 회사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본다. 이제 첫 발은 뗐어. 아직 복수는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문 앞까지는 도착했다. 노트를 펼쳤다. 지난 1년간의 기록이 빼곡했다. 배운 것, 이룬 것, 계획한 것.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혔다. 복수 대상 리스트. 시어머니 나를 사람 취급 안 함. 시누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힘. 남편 나를 지키지 않음. 시아버지 침묵으로 방관함. 그 아래 한 줄 더 적었다. 하지만 아이는 지킨다. 반드시. 서연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밝은 달. 곧 시작해. 조금만 더 준비하면.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내일 중요한 사람 소개해 줄게. 누구세요? 내 복수를 도와줄 사람.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드디어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밤마다 아이의 이름을 검색했다. 학교, 병원, 유학원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다. 완전히 숨겼구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검색창에 아이 이름을 치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SNS도 뒤졌다. 학교 홈페이지도 확인했다.
심지어 해외 학교 사이트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름을 바꿨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고개를 숙였다. 아가야, 엄마가 꼭 찾을게. 방 안은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새벽 3시.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 지금 잘 있는 걸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눈물이 또 흘렀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노트북을 켰다.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찾아야 해. 할머니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그 아이 위치 찾아줄 수 있겠나?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급하신데요? 매우 급해. 돈은 얼마든지 줄게.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집은 아이를 무기로 쓰는 집이야. 서연이 옆에서 듣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찾을 수 있어요? 내 인맥은 넓어. 해외든 어디든 찾을 수 있어.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찾은 뒤가 문제야. 어떻게 데려올 건지.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무리하면 안 돼. 저 집안이 경찰까지 동원할 수도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조심할게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 아이도 나처럼 아이 때문에 고통받는구나. 할머니에게도 먼 과거에 비슷한 기억이 있었다. 재벌가에서 쫓겨나며 아이를 빼앗겼던 기억. 재벌가 둘째는 서연의 회사를 조사하는 보고서를 받는다. 이 여자 혼자서는 이만큼 못 키웁니다. 보고서를 넘기며 직원이 말했다. 자본금이 갑자기 늘었고 거래처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둘째는 이를 악물었다. 뒤에 누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알아내. 누가 저 여자를 돕는지. 예, 알겠습니다. 둘째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형수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 집안 비밀을 알고 있어. 과거의 서연은 많은 것을 봤다. 비자금, 위조 서류, 불법 거래. 며느리였기 때문에 숨기지 않았던 것들. 그걸 밖으로 흘리면 우리 집안 끝이야. 둘째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형수 건 심각해. 당장 만나야 해. 전화 너머로 남편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내일 보자. 서연의 회사로 익명의 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제목 재벌가 납품단가 조작 자료. 서연은 파일을 열다가 숨이 멎을 뻔했다. 스프레드시트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납품단가, 실제 지급액, 차액. 이건 횡령 증거야. 수백억 원대 차액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파일을 출력하고 USB에 백업했다. 손이 떨렸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저 집안은 끝이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이부터 찾아야 해. 이걸 먼저 쓰면 아이를 더 깊이 숨길 거야. 서연은 파일을 금고에 넣고 잠갔다. 때가 올 거야. 반드시. 그날 밤 서연은 할머니에게 보고했다. 내부 제보가 들어왔어요.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요. 익명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집안에도 적이 있나 보구나. 내부 분열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재벌가는 겉으로는 단합하는 척하지만 속은 칼부림이야.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내부의 적 이용할 수 있을까? 대표님, 이런 자료 괜히 건드리면 저희 다 죽습니다. 직원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재벌이에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어떻게 맞서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쓸 겁니다. 모두 놀랐다. 예. 복수는 준비가 다 끝나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서연은 직원들을 둘러봤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표님 믿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참아야 해.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회의가 끝나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혹시 재벌가랑 어떤 관계이신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과거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할머니의 연락이 왔다. 찾았어. 서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숨을 멈췄다. 어디에요? 동남아 쪽이야. 태국. 태국? 외국 학교에 위장 전학됐어. 이름도 바꿨고.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멀리. 학교 이름이랑 주소 보낼게. 하지만 서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그 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니야. 기숙학교인데 출입이 엄격해. 무슨 말씀이세요? 감옥 같은 곳이야. 아이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외부인도 못 들어가.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떻게 데려와요? 계획을 세워야 해. 무작정 가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 서연은 눈물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계획 세울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재벌가 회의실. 서연 회사에 자금줄 끊어라. 시어머니의 명령이 떨어진다. 은행부터 막아. 대출 못 받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거래처도 압박해. 우리랑 거래하려면 저 여자 회사랑 끊으라고. 차가운 명령이 연달아 쏟아진다. 신우이가 덧붙인다. 형수 뒤에 누가 있는지 아직 못 찾았어요? 조사 중입니다만 워낙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어서. 시어머니는 탁자를 쳤다. 쓸모없는 것들 빨리 알아내. 남편은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그를 쏘아봤다.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내 전 부인이잖아.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만나서 경고해. 더 이상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말라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다음 날, 대출이 전부 중단됐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보고했다. 이유도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서연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움직였구나. 대표님, 이러면 다음 달 월급도 못 줄 수 있어요. 회사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서연은 직원들을 모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돈으로 회사를 메우면 괜찮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서연은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자금 지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얼마나 필요해? 5억 정도면 내일까지 보내줄게.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 버틸 수 있어. 할머니는 서연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서연은 통장을 보고 눈이 커졌다.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50억? 내가 쓸 돈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복수는 돈 없이 못한다. 저 집안은 돈으로 움직이니까.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큰 빚이에요. 빚 아니야. 투자야. 너한테 거는 투자.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저 집안한테 복수하고 싶어. 50년 전에 나한테 한 짓들. 할머니도? 그래. 우리 같이 복수하자. 너와 나 두 세대의 복수.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울지 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자금이 들어오자 회사는 기적처럼 살아났다. 막혔던 거래가 줄줄이 다시 열렸다. 대표님, 계약 성사됐습니다. 이쪽 거래처에서도 긍정적 답변 왔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다. 대표님, 뭔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회사 매출이 급격히 올랐다. 한 달 만에 2배가 됐다. 직원 수도 늘었다. 10명이던 직원이 20명이 됐다.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다. 대표님, 우리 진짜 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계속 클 겁니다. 서연은 새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재벌가 본사가 저 멀리 보였다. 조금만 더 크면 너희한테 닿을 수 있어. 직원들은 서연을 믿고 따랐다. 대표님은 뭔가 달라요.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너희는 몰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복수심. 그것이 서연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동력이었다. 전 남편은 서연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는 보고를 받는다. 뒤에 정말 큰 손이 있군. 그의 손이 떨렸다. 보고서를 넘기며 읽었다. 자본금 50억 증가 거래처 확대 직원 증가. 이게 6개월 만에 가능한 일인가? 남편은 불안했다. 서연이 쫓겨날 때만 해도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 대표, 그것도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내가 잘못 봤나? 남편은 과거를 떠올렸다. 서연이 무릎 꿇고 빌던 모습, 아이를 달라고 울던 모습. 그때 자신은 외면했다. 후회하나? 아니야.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엄마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웃기지 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다. 서연은 일부러 작은 실수를 한 것처럼 정보를 흘렸다. 이번 계약 우리가 급해요. 거래처 회의에서 일부러 약점을 드러냈다. 자금 사정이 좀 빠듯해서요. 빨리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의도적이었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재벌가 측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과연 그날 저녁 재벌가 회의실에 보고가 올라갔다. 서연 회사 자금 압박받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역시 버티기 힘들겠지. 계속 압박해. 그 말은 재벌가 귀에 바로 들어갔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보원의 목소리였다. 좋아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덫에 걸렸어. 이제 조금씩 조이면 돼. 지금이 기회입니다. 재벌가 회의실에서 둘째가 말했다. 단가 후려쳐서 완전히 잡아버리죠. 어차피 저 여자 회사는 우리 없이 못 버팁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최저가로 제안해. 거부하면 거래 끊어버리고. 알겠습니다. 재벌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서연에게 제안이 들어왔다. 단가를 30% 낮춰주시면 장기 계약 가능합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할머니에게 보고했다. 미끼를 물었어요. 좋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받아들이는 척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역공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배웠구나. 서연은 노트를 펼쳤다. 복수계획 2단계 마이너스 재벌가 함정에 빠뜨리기. 밑줄을 굵게 그었다. 이제 너희 차례야. 혼자 사무실에 남은 밤. 서연은 아이 사진을 꺼내놓고 중얼거렸다. 엄마가 조금만 더 강해질게.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복수를 위해 달려왔지만 가끔은 지쳤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복수하는 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아버지 장례식에 못 간 것, 아이를 빼앗긴 것, 인간 취급 못 받은 10년. 그 고통을 잊을 수 없어.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조금만 더. 아이 데리고 오면 그때는 평범하게 살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복수가 끝나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 서연은 거울을 봤다.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었다. 차가운 눈, 단단한 표정, 흔들리지 않는 입술. 이게 내가 원했던 모습일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한밤중 처음으로 낯선 국제 전화가 울렸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은 숨이 멎었다. 아가야? 아가야?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너 찾고 있어. 엄마 보고 싶어. 서연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엄마도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진짜? 진짜야. 약속해.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통화가 끊겼다. 서연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다. 아가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것이 서연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와 나눈 대화였다. 그리고 이 통화는 서연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반드시 데리러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다. 여긴 다 무서워.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야? 아가야, 무서우면 안 되는데. 밖에 못 나가, 문이 다 잠겨 있어. 선생님들은? 친구들은? 선생님들은 무서워. 맨날 조용히 하래. 친구들도 다 슬퍼 보여. 서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꼭. 엄마 빨리 와줘. 응, 엄마 빨리 갈게. 사랑해, 아가야.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 나쁜 것들 어떻게 아이를 그런데 가둬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은 눈으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당장 데리러 가야겠어요. 서연아, 진정해. 계획 없이 가면. 계획은 무슨. 제 아이가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데.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알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지금 가면 아이만 더 위험해져. 서연은 주저앉았다. 다음 날 서연 앞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택배로 온 봉투.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사진 속에는 학교 담장 안에 서 있는 아이가 보였다. 작은 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뒷면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괜히 건드리지 마라. 아이가 다친다. 서연은 사진을 붙잡고 몸을 떨었다. 이 나쁜 것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비겁하게 아이를 인질로 잡다니. 서연은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쿵. 손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서연은 전화기를 들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계획 바꿔야겠어요. 무슨 일이야? 협박 받았어요. 사진까지 보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구나.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알았어. 내일 만나자. 구체적인 계획 세우자. 서연은 처음으로 운전석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너무 비겁하잖아. 핸들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복수를 하려 했지만 아이가 인질이 되어버렸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조용히 살았어도 저 사람들은 날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멈추진 않겠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울고 싶으면 울어.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마.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할머니 집이었다. 운전하며 서연은 다짐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야. 아이를 지키면서 복수도 한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저 집안에 원한이 있다.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봤다. 너는 복수를 하고 나는 오래된 빚을 받는다. 할머니도 그 집안한테 당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전, 나도 너처럼 며느리였어. 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재벌가의 시집갔지. 사랑한다고 믿었어.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시집은 지옥이었어.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지. 저랑 똑같네요. 그래. 그리고 나도 아이를 빼앗겼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 하나. 겨우 5살이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5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을 모르겠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너를 도와주는 거야. 너는 내가 못한 복수를 해줄 거니까.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 꼭 해낼게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제 진짜 움직이자. 서연의 회사, 재벌가, 아이, 할머니. 모든 판이 이제 하나로 얽혔다. 아직 누구도 모른다. 가장 큰 폭탄이 이미 서연 손에 들어와 있다는 걸. 서연은 사무실에서 파일들을 정리했다. 재벌가 횡령 증거, 비자금 자료, 위조 서류 목록. 지난 1년간 모은 모든 증거들. 이제 때가 됐어.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다. 아이부터 구출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세상에 공개한다. 순서가 중요해. 아이 먼저야. 알아요. 서연은 달력을 봤다. 2주 후 아이 구출 작전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철저히 하자.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서연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복수계획 최종 단계 마이너스 D-14.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다. 아이를 구하고 재벌가를 무너뜨린다. 밤하늘에 구름이 몰려왔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서연은 아이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데리러 갈게. 그날 밤 서연은 할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지도를 펼쳤다. 태국 방콕 외곽의 국제학교. 장소는 여기야. 출입구가 2개, 경비는 24시간. 할머니가 빨간 펜으로 표시했다. 정문은 불가능해. 후문으로 가야 해. 후문도 경비가 있지 않나요? 있어.
하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한 명뿐이야. 서연은 메모했다. 그 시간에 움직여야겠네요. 응. 그리고 학교 안에 협조자가 필요해. 협조자요? 할머니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 학교 청소부야. 내 사람이야. 서연은 놀랐다. 벌써 심어두신 거예요? 당연하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 할머니의 치밀함에 서연은 감탄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긴.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다듬었다. 재벌가 안에서는 형제들끼리 싸움이 시작됐다. 왜 서연 같은 여자를 쫓아냈어? 둘째가 남편에게 소리쳤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우리 약점을 다 알고 있다고. 회계 장부도 받고 비자금도 알아.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그걸 밖으로 흘릴까? 당연하지. 복수하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신우이도 끼어들었다. 오빠가 애초에 저런 여자랑 결혼을 안 했어야지.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다.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닥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처리할게. 서연이랑 내가 얘기할게. 믿어도 되는 거야? 믿어줘. 제발. 형제들은 서로 불신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재벌가는 점점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전화번호를 눌렀다. 아직 나 기억하겠지?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아이 하나 데려오려 한다. 태국에서. 짧은 침묵 뒤 남자가 대답했다. 그 빚 이제야 받으시는군요. 그래. 50년 묵은 빚이야. 알겠습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 5명. 조용하고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서연을 바라봤다. 사람은 준비됐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옛날에 내가 도와준 사람. 지금은 큰 사업가야. 빚이라니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 아들을 살려줬거든. 그때 내가 병원비 다 댔지. 그런 일이.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그때 베푼 게 지금 돌아오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언젠가 이런 인맥을 만들 수 있을까?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할 수 있어. 이미 시작했잖아. 폭우가 쏟아지는 밤. 서연은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낸 사람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따라오십시오. 낡은 승합차가 학교 담장 뒤에 멈춰섰다. 밤 11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지금부터 조용히 움직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담장을 넘었다. CCTV는 이미 꺼져 있었다. 내부 협조자가 처리한 것이다.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남자 하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후 잠든 아이가 담요에 감싸져 옮겨졌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떨었다. 조금만 더. 아이가 승합차에 실렸다. 출발합니다. 차가 빠르게 움직였다. 서연은 아이 옆에 앉아 작은 얼굴을 바라봤다. 살이 빠졌네. 얼마나 고생했을까. 눈물이 흘렀다. 새벽 서울. 서연의 집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야? 아가야, 엄마야. 서연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연의 얼굴을 알아봤다.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가 데리러 왔어. 아이는 서연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안 떠나. 서연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아이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 아이의 등에서 학교의 새비린내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안고만 있었다. 할머니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을 훔쳤다. 나는 못했는데 이 아이는 해냈구나. 그날 서연은 아이와 함께 잤다. 꼭 안고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이제 안 떠나지? 응, 절대 안 떠나. 약속해. 진짜 약속? 진짜 약속? 아이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재벌가 납품 단가 조작, 재벌가 명의 차명 재산, 불법 자금 이동. 모든 자료가 하나의 파일로 정리됐다. 이제 다 끝내자. 서연은 USB를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다. 준비 끝났어요. 언제 공개할 거야? 일주일 후. 아이가 완전히 안정되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전에 변호사랑 기자 만나두자. 네.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보고 눈이 커졌다.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재벌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제 목적. 하지만 위험합니다.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각오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연의 눈을 바라봤다. 이 사람 정말 결심했구나.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기자도 만났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였다. 특종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보고 흥분했다. 이거 진짜예요? 전부 진짜입니다. 증거도 다 있고요. 대박이네요. 언제 보도할까요?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그때 일제히 터뜨리죠.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월요일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다. 재벌가 불법 자금 의혹 검찰 압수수색 착수. 재벌가 이름이 자막에 처음으로 떴다. 아침 8시 검찰이 재벌가 본사에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직원들은 패닉 상태였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이 왔어요. 기자들도 몰려들고 있어요. 재벌가 아는 아비규환이 됐다. 누가 흘렸어? 누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둘째가 차갑게 말했다. 서연이에요. 분명히.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 계집이 감히.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당장 찾아내. 그 여자 어디 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됐고 언론에도 공개됐다. 남편은 회사에서 긴급 소환됐다. 이사님, 검찰 조사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내가 왜?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연이 정말 한 거구나. 그는 서연을 찾아갔다. 서연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저녁 7시 서연이 나왔다. 서연아. 서연은 그를 보고 멈췄다. 무슨 일이에요? 제발 살려줘.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아이도 돌려줬잖아. 이제 그만해줘.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이혼 한 장이 아니었어요. 서연아, 내 인생을 부쉈잖아요. 내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게 했고, 내 아이도 빼앗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주저앉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검찰 조사가 이어지던 날.
재벌가 회장실에 할머니가 찾아왔다. 시아버지는 할머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왜 여기?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기억하나? 50년 전. 그때 그 여자. 그래, 내가 버린 며느리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왜 지금? 복수하러 왔지. 50년 묵은 복수? 할머니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다. 내가 50년 전에 내 아들 빼앗았잖아. 그리고 내 인생을 망쳤지.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 살아는 있어? 모르겠어. 나도 몰라. 거짓말. 내가 해외로 보냈잖아. 양자로.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섰다. 오늘부터 너희 집안은 무너질 거야. 내가 직접 무너뜨릴 거야. 제발 용서해줘. 용서? 할머니가 돌아봤다. 너희가 날 용서해줬어? 내 아들을 돌려줬어?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는 문을 나갔다. 밖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요? 응. 이제 진짜 끝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50년 묵은 복수와 3년 묵은 복수가 함께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재벌가 회장은 구속됐다. 횡령, 배임, 탈세 혐의였다. 기업은 분할됐다. 자식들에게 나눠졌지만 이미 가치는 반토막이 났다. 형제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흩어졌다. 내 탓이야. 아니, 내가 잘못한 거지.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이다. 며느리 그 계집. 중얼거리다가 정신을 잃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모든 재산이 동결됐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답은 없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재벌가 대문 앞에 섰다.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이 엄마랑 너한테 한 짓 오늘로 끝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안 무서워? 응, 이제 안 무서워. 서연은 대문을 바라봤다. 한때 지옥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낡은 건물일 뿐이었다. 가자, 아가야. 우리 집으로.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문은 조용히 닫혔다. 재벌가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수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서연의 인생은 계속된다. 아이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서연의 진짜 복수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